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조원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학과 전공체험 강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생활 속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설계라는 주제입니다. 경제학 안에 미시경제학이 있고 또 그 안에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디자인이 제가 전공하는 분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생활 속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메커니즘 설계의 한 예로서 매칭 티오리라는 매칭 이론이라고 우리말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경제학, 학문으로서의 경제학과 현실에서 접하는 경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보다는 경제에 더 이제 익숙하게 접했을 테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경제 혹은 경제 이슈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현실에서 경제라고 한다면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소비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큰 차원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국가 경제 전체에서의 우리가 실업이라든지 혹은 물가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 그런 국제 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 간 거래가 있으려면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들끼리의 거래니까 그 어떤 환율에 의해서 두 나라의 돈이 교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블랙 포인트의 내용이 우리가 비교적 이제 큰 단위에서 국가 경제 전체 단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별 기업, 개별 소비자, 그리고 국가 간 거래, 이거와 또 별개로 정부라는 새로운 액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예를 들면 우리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금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조세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부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조세 제도와는 별개로 또 중앙은행이 화폐 통화 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신문,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읽고 보는 그러한 이제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를 한 건데요. 경제학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넓은 범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경제학이 그러면 무슨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의 방법과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세 가지 분류 간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 단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있죠. 그래서 기업도 있고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런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떠한 형태로 행동을 하느냐, 그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업의 행위를 본다고 한다면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소비자는 세상에 나와 있는 재화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가, 그 소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시장에서의 결과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한 가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소비자, 개별 기업의 행위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보자면 시장 구조, 특정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독점인지 과점인지 혹은 완전 경쟁인지 이와 같이 시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미시경제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인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의 분석을 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크게 보자면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경제 지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1년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사람들 간의 경제 주체들 간의 실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화폐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율, 국가 간의 거래가 있을 때 다른 화폐가 어떠한 비율로 우리가 교환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환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폐인 원화와 미국의 화폐인 달러화 간의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 변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경기가 좋고 나쁘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기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국제 수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외국의 달러화로 거래를 한다면 달러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가 무역 수지 그리고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두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량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계량경제학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인 접근법을 이용해가지고 경제학적 주제를 연구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이 계량경제학 연구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론 계량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발달된 계량경제학의 그런 방법론들을 미시와 거시의 각 주제에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계량경제학의 다음 연구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시, 거시, 계량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누어 봤지만, 사실 이들 간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대에 이루어지는 경제학적 연구들을 보면 통계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순수하게 이론으로만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량경제학의 범위가 계량경제학이 필요한 분야가 과거보다도 점점 더 넓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경제학에서 주요 활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작은 비유를 우선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주변의 이제 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려대역 주변을 지나는 6호선의 이제 모습이고, 이 부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캠퍼스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 고려대학교에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6호선 어느 역에서 내려가지고 고려대학교 본관까지 가는 길을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지도를 갖고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도에는 우리가 본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에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많은 길들, 사실 이 길들은 우리가 본관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호선 출입구들, 안암역에 출입구들이 있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정보지만, 사실 많은 정보들, 작은 골목도 이런 정보들은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고려대학교 본관에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할 때는 이런 지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와 같이 추상화되어 있는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안압력이 내려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본관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매우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들을 다 제거하고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6호선 안압역 주변에 나오면 편의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지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매우 많은 정보가 과도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선별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사실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다 대부분의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 오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줄 때에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지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냥 다른 안압역 주변에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길을 알려줄 때는 사실 이 지도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과정은 뭐냐면 추상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그것을 내가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에서의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 바로 모형화라고 하는 것인데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근데 이 모형화라는 것이 사실은 추상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경제학적 주제에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현실 그대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에 관계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 현실에는 매우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 질문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요소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모형,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과 연관성이 높은 요소들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랬던 것처럼 본관에 가는 길에 대해서 안내해 줄 때는 이 아래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다른 곳에 가는 길을 안내할 때는 이 지도보다는 좀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된다면 이 지도는 사실 되게 형편없는 지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형이라는 것들도 내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적절하게끔 필요한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모형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형화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질문, 우리 경제학에 중학교 때에도 배우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질문은 너무 많은 요소들이 이 질문에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려고 애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맥락, 어떤 컨텍스트에서 지금 가격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묻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컨텍스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지금 재화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는데 그럼 재화가 몇 개 있는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첫 번째로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재화가 하나밖에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개인가 아니면 세 개인가. 일반적으로는 재화가 두 개인 경우만은 고려해도 세 개인 경우로 이제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것은 매우 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이 수요가 무슨 수요를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저는 또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개별 소비자가 특정 재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요인지 혹은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 곡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또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이 어떤 이제 개별 수요냐 아니면은 시장 수요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의 차이에 대해서 우선 저는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의 질문에서 몇 개의 재화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여러 개의 재화라고 누군가 저한테 답변을 한다면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당신이 지금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재화 1의 가격이 변할 때 재화 1의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화 2의 수요가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즉 가격이 변화하는 재화와 수요가 변화하는 재화가 다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될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줄로 그어놓은 것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가급적이면 모형에서 배제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가 변화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재화와 소요 말고도 사실 경제에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비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소비자의 소득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물론 의도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계절적 요인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여름에 더 높으니까 그러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거는 이 질문을 적을 때에는 다른 건 다 변화하지 않는데 재화의 가격이 변화한다면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냐. 계절적 요인은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은 이 질문 뒤에는 우리가 질문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모형, 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만을 모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추상화고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모형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설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할 것 같아서 영어로는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원 배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자원 배분하는 체계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속 자원 배분이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 배분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기숙사의 방을 학생들한테 배정하는 문제. 우리가 학교의 기숙사 방은 제한적이죠, 그죠? 그리고 어느 방이 뭐 다른 방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능한 방의 수보다 적으니까 그 방을 배정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 뭐 가장 흔하게 학생들이 지원서를 제출한 순서로 하겠다, 선착순으로 하겠다. 이것도 한 방식이고, 그다음에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학년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고학년 학생들이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학년 그리고 더 밑에 학년을 정하고 하겠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공공주택을 시민에게 배정하는 문제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공공주택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많은 주택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배정이 돼요. 우리가 분양을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청약을 통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분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약제도가 있어서 뭐 그 여러 가지 가점을 부여받아 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에 우리가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는 문제.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뭐 집 주변에 있는 학교로 보통 가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가 희망하는 곳을 지원을 해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학교가 다 똑같이 좋다면 참 이상적이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느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인기가 많고 그래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럼 누구를 그 학교에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매우 마이크로하게 매우 미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서관의 열람실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배정할까 이제 이런 문제 있어요. 대학에서 흔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인데 대학의 열람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많은 경우에 자리를 맡아놓고 공gon하지 않고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도서관 열람실이라는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교들에서는 뭐 학생이 뭐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혹은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자동으로 그 열람실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생이 앉아도 무방하게끔. 이게 이제 도서관의 열람실을 배정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자를 연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면 신장이 안 좋은 환자들은 많고 사실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가족의 경우에 기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기증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그 기증자를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연결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를 지나는 강의 숫자원을 공유하는 문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단위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 보면은 메콩강이 여러 국가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국가가 있고 하류에 위치해 있는 국가가 있는데 강 상류에 있는 국가에서 그 수자원을 다 활용한다면 하류에 있는 국가들은 수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국가를 지나는 강의 수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뭐 지금 이거는 제가 매우 거시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불과 뭐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농업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으니까 그 시절에 보면은 강이 지나는데 농업 용수를 상류에서 너무 많이 끌어다 쓰면 하류에서 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 여러 국가를 지나는 강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문제라고 적은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훨씬 규모가 작을 뿐이죠. 그리고 지하철 버스 환승할 때 운송 요금을 어떻게 우리가 배분할 것인가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하철 비용이 우리가 1,000원이다. 그리고 버스를 환승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버스를 환승해 가지고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한번 제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한번 환승해 가지고 1,100원의 비용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지하철과 버스 회사에 얼마씩 배분해 주는 것이 정당하게 우리가 배분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배분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원 배분 문제들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원이 희소하다.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사실 그냥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보다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은 매우 풀기 쉬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경제 주체들의 선호가 서로 상충돼요. 예를 들면 아까 학생들을 학교에 배정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A와 B 두 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고 A가 더 인기가 많다고 하면은 사실 뭐 A와 B가 인기가 다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A에 가고자 하는 숫자와 A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자원 배분 문제를 애초에 걱정을 하지는 않겠죠. 그건 매우 이상적인 사회고 사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선호가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내가 A를 가고 싶어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A를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 주체들이 사적 정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사적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의 private information을 우리말로 이제 사적 정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만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가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A, B, C에 대해서 어떻게 선호하는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를 제일 좋아하고 B를 그 다음으로 좋아할 수 있고 C를 제일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B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저에게 개인에게 프라이빗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적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적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철수한테 가가지고 철수야 너는 ABC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서 철수가 ABC의 순으로 적어낼 것이고 또 영희한테 가가지고 영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 영희는 뭐 BAC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적 정보를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원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금 이 문제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설계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자면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배분하는 방식, 뭐 우리가 선착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유리한 번호가 나온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평가할 것이냐. 우선은 효율적이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A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좋아하는데 저는 B에다 배정하고 어떤 사람은 A에다 배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맞바꾸게 되면 모두에게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자원 배분이 처음에 했던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이 돼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기준은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자원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나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원 배분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많이 우리가 이 공적 자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그 좌석수 그것은 공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다 공평한 기회가 가게끔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주체들이 사적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메커니즘에 이제 알려줘야 돼요. 메커니즘에 나는 ABC의 순으로 좋아해요. 나는 BAC의 순서로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리포트함에 있어서 이것을 진실되게 리포트하는가를 우리가 다음으로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들에 의거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이 좋은지 나쁜지 간단하게 말하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에 대한 매우 일반론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매칭 이론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매칭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뭐냐면은 marriage model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결혼 모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이제 사실 그러면 너무 불필요하게 어려운 말이 되니까 간단히 말하면 짝짓기예요. 짝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오래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짝을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표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우선은 M1, M2, M3는 남자 1호, 2호, 3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 3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W는 woman, 여자 1호, 2호, 3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호와 비슷하게 생긴 이 기호는 뭐냐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를 가리킬 때 쓰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 1호의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1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자 2호가 제일 좋고 여자 1호, 여자 3호가 좋다라고 선호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남자 2호는 어떤 선호냐면 W1, W3, W2의 순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자 3호의 선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줄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자들의 선호가 있어요. 여자들은 여자 1호는 뭐냐면 난 남자 1호가 제일 좋고 남자 3호 그다음 남자 2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자 2호의 선호 그다음에 여자 3호의 선호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문제의 기본적인 지금 모형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짝을 짓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누가 누구의 짝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경제학은 뭐 남녀가 짝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학문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사실 현실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매칭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매칭 티오리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현실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매칭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일종의 추상화로서 지금 매우 간략하게 지금 이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는 문제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뭐 우리가 메리지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원 배분 우리가 이제 매치라고 부를 건데 누가 누구하고 짝이 되는가예요. 그럼 이제 한 예는 뭐냐면은 남자 1호는 여자 1호랑 남자 2호는 여자 2호, 남자 3호는 여자 3호랑 짝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이게 얻어졌냐? 그거는 우선 아직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원 배분을 하는 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랑 짝이 됐는지를 이제 이 표에다가 표현해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그 정보인데 남자 1호는 여자 1호, 중간에 놓여져 있는 여자하고 짝이 되었고 예를 들면 여자 2호의 경우에는 자기가 제일 선호하지 않는 제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매우 점잖은 표현이죠. 제일 싫어하는 남자 2호하고 지금 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 3호는 자기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이 매치가 정말 최선인가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할 거냐면 지금 남자 1호를 보면 현재 이 W1과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W1은 사실은 W2보다 좋지 않습니다. 남자 1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러면 여자 2호의 선호로 보니까 여자 2호는 보니까 현재는 이 M2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자 2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M1이 더 좋아요. 지금 색깔이 제가 잘못 처리가 됐는데 이 파란색이 여기가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이 M1에 파랗게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2호도 남자 2호보다는 남자 1호랑 짝을 짓는 것이 더 좋아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매치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이 두 사람이 이탈해서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짝을 짓는 게 제가 만약에 이 남자 셋과 여자 셋을 짝 짓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이 M1과 W2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는 당신이 제안한 방식으로 짝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서로 짝 짓는 게 더 좋아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으로부터 이탈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매치가 경제 주체들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은 자원 배분을 할 때에는 이러한 선호를 충분히 반영해야겠다라는 것을 지금의 예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원 배분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안정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이 이탈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언제 주어진 매치가 안정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스테이블하다라고 부를 거냐면 그 매치로부터 이탈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돌아가면 이 매치는 스테이블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이탈해서 서로를 짝짓게 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안정적이라는 개념 매우 좋은데 그러면 이 안정적인 매치는 우리가 항상 존재하나요?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경제학자들이 이미 답을 했고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이제 메리지 모델에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들의 선호는 이렇고 여자들의 선호는 이렇다.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러한 사실을 메커니즘의 인풋, 메커니즘이 그러한 사실들을 고려해가지고 매치를 아웃풋으로 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메커니즘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sequential priority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거는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로 부여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집합이 W1, W2에서부터 WN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제 마음대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가 여자 3호가 1번이야, 여자 2호가 2번이고 여자 8호가 3번이야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여자 3호가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고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에 따르면 그게 누구입니까? W2, 여자 2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2호가, 그럼 여자 3호가 짝을 짓고 나가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남자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다음 우선순위에 있는 여자 8호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 8호가 이제 남아있는 남자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남자를 고른다.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우선순위를 다 나열하진 않았지만 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우리가 자원 배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용어를 이렇게 붙여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말을 어떻게 보통 정의해요? 내가 너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하기 전에 제가 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리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여자 3호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우선순위는 그럼 어떻게 고르나요? 라는 질문에 사실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사실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여자 3호는 왜 여자 2호보다 앞에 놓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우선순위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메커니즘의 예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하는 방식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세련된 메커니즘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자면 Deferred Acceptance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이제 뭐 해석을 하자면 Acceptance는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수용한다는 의미고 Defer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Defer는 연기한다는, 늦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과 짝을 짓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낙하는 것을 최대한 늦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용어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앞 글자를 따서 DA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DA 메커니즘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짝을 짓냐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매치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우선은 남자에게 여자들한테 프로포즈하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남자 1호가 있고 남자 2호, 남자 3호가 있는데 이들에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남자 1호는 누구한테 프로포즈 하냐면 여자 2호한테 프로포즈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 2호는 그리고 남자 3호는 둘 다가 여자 1호한테 프로포즈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프로포즈하는 단계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여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임시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남자 1호는 W2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W2는 또 다른 프로포즈를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W2는 남자 1호를 임시적으로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 1호는 보면은 이 두 명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럼 여자 1호의 선호를 보면 1, 3,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자 2, 3 중에서는 3이 더 좋으니까 남자 3호를 임시적으로 억셉하고 남자 2호는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임시적인 매치는 뭐냐면 여자 1호는 남자 3호, 여자 2호는 남자 1호와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죠. 왜냐면은 남자 2호는 지금 여자 1호로부터 거절을 당했으니까 남자 2호도 또 짝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1단계에서 선택되지 않은 남자가 이제는 자신이 다음으로 제일 선호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남자 2호가 되는 거죠. 남자 2호는 여자 1호한테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2호예요. 그럼 여자 2호한테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근데 앞에서 어땠습니까? 여자 2호는 남자 1호하고 임시적으로 짝을 우리가 지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자가 하는 건 뭐냐면 1단계와 2단계에서 받은 프로포즈 중에서 자신이 제일 선호하는 남자를 임시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자 2호는 지금 이전 단계에서 남자 1호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었고 그걸 임시적으로 선택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남자 2호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둘 중에는 누가 더 좋냐면 남자 2호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 2호는 남자 2호를 임시적으로 선택하고 이 사람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자 1호는 뭐 앞에서 이미 남자 3호와 임시적으로 짝이 됐고 또 새롭게 누가 프로포즈 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이 사람과 임시적으로 짝이 맺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뭐냐면 이제 2단계에서 새롭게 리젝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선택되지 않은 남자가 이번에는 자신이 다음으로 제일 선호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이 남자 1호였죠. 그럼 남자 1호의 선호를 보면 그 사람은 여자 2호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여자 1호예요. 그럼 여자 1호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1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 여자 1호는 어떻습니까? 남자 1호하고 남자 3호한테는 과거에 프로포즈를 받았던 거죠. 그걸 여전히 킵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단계와 3단계에서 받은 프로포즈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남자를 임시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여자 1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남자 3호랑 짝 안 하고 남자 1호랑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자 3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짝이 없어졌으니까 남자 3호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지원을 해야 돼요.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여자 1호한테 리젝트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여자 2호한테 프로포즈를 할 것이고 그럼 여자 2호한테 프로포즈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자 2호는 나는 이제 이미 M2하고 짝이 되어 있네. 근데 너는 얘보다 별로니까 너는 억셉할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 3호는 자신의 제일 마지막 단계 여자 3호한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그럼 여자 3호는 뭐 이 사람이 더 좋긴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한테 프로포즈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과 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하는 남자가 없을 때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매치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설명이 편의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매칭 모형에서는 두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리지 모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학교 학생을 연결하는 문제에서는 학교 학생 이렇게 양쪽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프로포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리지 모형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DA, with man proposing,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deferred acceptance mechanism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deferred acceptance mechanis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은 매우 대칭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앞에서 정의했던 그 안정성의 개념, 스터빌리티의 개념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프로포즈하게 하든 혹은 여자가 프로포즈하게 하든지 상관없이 deferred acceptance는 언제나 안정적인 매치를 저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적어 놓았던 매치가 있죠. 이게 디퍼드 억셉턴스로 이용해 가지고 얻어진 매치이고 이것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서로 이탈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짝을 지어 가지고 더 이득을 볼 수는 없게 돼요. 예. 그래서 뭐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은 디퍼드 억셉턴스,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디퍼드 억셉턴스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세상에는 안정적인 매치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매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의 후생을 극대화한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제일 선호하는 매치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women proposing이 되는 경우,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칭적이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후생을 극대화하는 그런 안정적인 매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DA 메커니즘의 중요한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이 매우 좋아서 결과적으로는 DA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을 평가하는 세 번째 성질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곧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이 선택하는 매치는 경제 주체가 밝히는, 뭐 나는 1, 2, 3의 순서로 좋아해요. 나는 2, 1, 3의 순서로 좋아해요. 이렇게 선호를 밝히게 되는데 그 선호에 따라서 메커니즘이 매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적 정보를 리포트함에 있어서 경제 주체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거짓말 당연히 안 좋은 것이지만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진실되지 않은 정보를 리포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1호가 자신의 진실된 선호는 이런데 W2, W1, W3인데 만약에 거짓된 선호로 이렇게 1, 2, 3의 순서로 리포트했을 경우에 이것이 진실을 말하면 W1을 받고 거짓을 말하면 W2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이 남자 1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유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실된 정보를 메커니즘에게 리포트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성질을 바로 우리가 이 제일 상단에 적어놓은 strategy proofn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항상 진실된 선호를 밝히는 것이 경제주체의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할 때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다시 말하면 본인에게 제일 이롭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이로울 때 우리가 그런 메커니즘을 strategy proof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strategy는 전략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거짓을 밝힐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로 그러한 행위로부터 proof 우리가 proof가 우리가 뭐 방탄이라고 할 때 우리가 proof라고 표현해요. bulletproof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전략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strategy proof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strategy proofness를 만족하도록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deferred acceptance 메커니즘이 이 strategy proofness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은 deferred acceptance에 이제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것과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그 DA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모든 남자에 대해서 strategy proof하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본인의 선호를 반드시 진실되게 리포트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메커니즘의 DA 메커니즘의 경우에 보면은 모든 여자에 대해서는 strategy proof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를 요약하면 프로포즈하는 쪽, 프로포즈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호를 진실되게 리포트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deferred acceptance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가장 간단하게 메리지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메리지 모형에 분명히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단점이 있지? 그게 이제 제 다음 질문입니다. 메리지 모형에서는 뭐 우리가 어렵게 표현하면 경제 주체, 뭐 남자와 여자가 경제 주체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엔 이 모형에서는 이 각 경제 주체가 한 명의 짝과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매칭 티오리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one-to-one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1대1 매칭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하고 짝을 지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1대1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many-to-one 매칭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기업하고 근로자를 연결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은 하나지만 근로자 여러 명이 매칭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병원하고 레지던트 의사들의 연결. 이건 뭐냐면은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로 이 매칭 티오리가 적용됐던 사례에서 제가 따온 예인데요.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되어서 병원에 이렇게 연결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과거의 시스템 이제 80년대 미국의 이제 그 의료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중앙에서 레지던트 의사들의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A 병원 B 병원 이렇게 적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호를 취합을 해가지고 병원들은 병원들대로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레지던트 의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짝을 지어주는 그 매칭을 해주던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메커니즘에서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병원 한 명이 여러 명의 레지던트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many to one 매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립학교의 학생을 우리가 배정해야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하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여러 명이 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many to one 매칭이 돼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그러면 메리지 모형은 원투원 매칭인데 이렇게 매니 투원 매칭을 고려해 가지고 메리지 모형을 우리가 더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사실은 이러한 보다 더 현실적인 예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간단한 모형을 우선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본 다음에 잘 되면 그러면 이제 현실의 문제를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화를 조금 더 덜 하게 되는 거죠. 현실과 좀 더 부합하게.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다 일반적인 모형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모형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성, 스테이블 매칭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안정성의 개념 그리고 DA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 아까 메리지 모형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 보다 더 일반적인 모형에서도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성질들이 성립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보고 나면 내가 메리지 모형을 공부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매우 현실로부터 너무 동떨어지게 추상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살펴보니까 현실의 여러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더라도 매우 그대로 많은 결과들이 성립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요. 경제학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저는 모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표인데, 현실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모아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그러한 추상화의 과정을 모형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경제학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런 모형화가 이루어지는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경우,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매칭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지 모형, 결혼 모형이라고 해서 남자 3명, 여자 3명. 여러분들이 딱 그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짝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짝을 지을 것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매칭 티오리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이 매우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deferred acceptance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용, acceptance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프로포즈하면 그것을 임시적으로만 수용하고 리젝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젝을 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임시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에 누가 나한테 더 좋은 사람이 프로포즈하면 그걸 그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또 수락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deferred acceptance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경제학 그리고 또 미시경제학 또 그 안에서 메커니즘 디자인 분야에서 하는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